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모르면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치매 환자의 월간 관리 비용이 개인당 약 274만 원에 달하며 이 비용이 수년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매로 인해 무려 2,500조 원의 자산이 동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이 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는 건강 문제를 넘어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확산됩니다. 간병비와 생활비가 급증하고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며 심지어 간병 파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매 발병 전에 꼭 알아야 할 재산 관리 방법과 가족 간 소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시죠.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가족과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들로 인해 엄청난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500조 원에 달하는 금융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면 무려 2,500조 원을 넘는 자산이 치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40년에는 이 수치가 3,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눈물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상당 부분이 치매 환자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했고 이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이영애 씨는 평범한 할머니로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영애 씨의 남편 박찬호 씨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 처음 느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찬호 씨는 아내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찬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함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찬호 씨는 아내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느꼈지만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영애 씨의 기억력 저하는 눈에 띄게 심각해졌고 결국 가족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찬호 씨는 아내를 돌보는 데 헌신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삶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겠어. 찬호 씨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과 함께 커져가는 부담감이 공존했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비를 충당해야 하는 현실은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비용은 매달 200만 원을 넘었고 이는 연간 약 2,4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찬호 씨는 가족회의를 소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찬호 씨는 자녀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될까? 찬호 씨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너희 어머니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해. 하지만 간병비가 너무 부담스럽구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애 씨의 아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드시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제 직장일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제가 뭐라도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기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해. 너희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찬호 씨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영애 씨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이영애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찬호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함께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아빠 좀 도와드릴게요. 몇 주 후 이영애 씨의 남편은 지역 치매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찬호 씨는 가족과 함께 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의 밝은 분위기는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 씨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를 위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찬호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영희님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찬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네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돌봄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낮 시간 동안 이영희님을 전문적으로 돌봐드리고 가족분들은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그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월 120만 원의 간병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약값과 진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영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찬호 씨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서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찾지 못하는 걱정이 역력했고 이런 상황이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도대체 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찾지? 이영애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찬호 씨는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웃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신청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가족들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이영애 씨의 재산 관리와 간병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와서 엄마도 돌보고 아빠도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찬호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민수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엄마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비용도 대부분 지원된대요. 주 3회 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대화와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은 가족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영희 씨의 가족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는 법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매 환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치매 진단 후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소통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 순간부터 가족의 역할과 소통 방식은 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 전체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김정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김정훈 씨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박미란 씨와 두 자녀 수진과 준호는 갑작스러운 진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란 씨는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점점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진단 직후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미란 씨는 남편의 상태를 부정하고 싶었고, 수지는 인터넷에서 치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일에 더 몰두하며 현실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훈 씨가 집을 나가 길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동안의 필사적인 수색 끝에 그들은 동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정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빠를 찾았을 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은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환자와의 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김지연 상담사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는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빠르게 말하거나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환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미란 씨는 이 조언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식사로 미역국 어때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미역국 좋아해요? 이전에는 오늘 아침 뭐 먹을래? 미역국?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훈 씨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간단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성이 치매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치매 환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식사, 약 복용, 산책 등의 활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언을 따라 미란 씨는 남편을 위한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약 복용, 11시 산책.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규칙적인 일상은 정훈 씨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의 불안감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훈 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왜 밥을 안 드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배고프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밥에 뭘 넣었는지 몰라. 정훈 씨가 미란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미란 씨는 당황했지만 센터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의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보, 밥이 맛이 없나요?
다른 것을 드시고 싶으세요? 미란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정훈 씨도 점차 진정되었고 결국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족들은 치매 환자의 감정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상황을 현실 인식 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때때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세요. 상담사의 조언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정훈 씨의 남아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정훈 씨는 과거에 목공 일을 했었는데 이 기술은 치매가 진행되어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위해 작은 목공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간단한 목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활동은 정훈 씨에게 성취감과 자존감을 주었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수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치매가 있어도 아빠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들은 또한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미란 씨가 지친 날이면 수진이나 준호가 아버지를 돌보며 어머니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가족의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김정훈 씨의 가족이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훈 씨의 상태가 언젠가는 더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미란 씨는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옛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고 수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데리고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아빠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순간의 행복은 진짜예요. 수지는 말했습니다. 아빠의 웃음을 볼 때면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다고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훈 씨의 가족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치매가 가져온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랑과 존중,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치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미신에 현혹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으세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다루세요.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일상은 치매 환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가능한 한 식사, 약 복용, 활동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환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세요. 환자가 현실과 다른 인식을 보여도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남아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활용하세요. 치매 환자도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남아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세요. 가족 간의 지지와 소통을 유지하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한 사람의 부담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로 지지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치매는 분명 어려운 여정이지만 올바른 대처와 소통 방법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정훈 씨의 가족처럼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함께한다면 이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할 재정 관리와 후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재정 관리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점차 잃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박상철 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정 관리와 후견 제도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6세의 박상철 씨는 평생을 건설업에 종사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아파트 2채와 상가 1동,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는 치매 진단을 받았고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재정관리에 혼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셨어요. 물어보니 누군가에게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전화 사기였어요. 박상철 씨의 장남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하거나 필요 없는 고가의 제품을 충동적으로 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3번이나 같은 골프채를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수경은 시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대로 두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가족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호와 그의 여동생 지현, 그리고 박상철 씨의 아내 김영숙 씨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상철 씨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청년후견 제도라는 게 있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래. 김영숙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가족들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노인 법률 전문가인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는데요. 박상철 씨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화면을 통해 각 제도의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후견은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제도로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임의후견이 자기 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방식이지만 박상철 씨가 현재 계약을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법정후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계속해서 절차와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후견인이 될 사람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박상철 씨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상철 씨는 TV에서 시선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박상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이 사기꾼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후견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박상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 그런데 내 돈을 너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싫어. 김영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긴 대화 끝에 박상철 씨는 마침내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직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을 때 내 뜻대로 정하고 싶어. 가족들은 박상철 씨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박상철 씨의 주치의로부터 판단 능력에 대한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날
공증사무소에는 박상철 씨와 가족들, 그리고 정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상철 씨가 선택한 후견인 아내 김영숙 씨와 그 권한의 범위, 보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지금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철 씨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서명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군. 내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거니까. 계약 체결 후 가족들은 박상철 씨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재정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간단한 표를 만들었고 지연은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 체결 6개월 후 박상철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재정적 결정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임의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남편의 후견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는 너무 컸죠. 김영숙 씨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지연이 많이 도와줬고 정 변호사님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어요. 후견인으로서 김영숙 씨는 매년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박상철 씨의 재산 상황과 사용 내역,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복잡하긴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의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김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후견 제도를 통해 얻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박상철 씨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그의 필요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의료 장비와 전문 간병인 고용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박상철 씨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버지께 최선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민호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상철 씨 가족의 사례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후견 제도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치매 초기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면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견 제도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의료, 재정 전문가의 조언은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족 간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후견인은 재산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재정 관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상철 씨 가족처럼 미리 준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민호는 말했습니다. 어려운 대화였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박상철 씨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와 우울증의 차이점과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질환은 종종 혼동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질환의 차이점과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은퇴한 65세의 이태영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년 가까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항상 활기차고 열정적이셨는데 은퇴 후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세요? 이태영 교수의 딸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태영 교수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의 남편 준호는 장인어른의 변화가 단순한 노화나 치매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은퇴 후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교수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이태영 교수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김 박사는 자세한 검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태영 선생님,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김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태영 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김 박사는 이태영 교수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그의 상태를 더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영상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김 박사는 이태영 교수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태영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을 겪고 계십니다. 기억력 저하는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미경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와 우울증은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주된 증상이지만 우울증은 기분 장애로 인지 기능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두 질환의 차이점을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보통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종종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이태영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느껴요. 김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증상의 발병 속도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우울증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태영 선생님의 경우 은퇴 직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죠?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셨어요. 변화가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김 박사는 이태영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태영 교수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되십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도 치료와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태영 교수는 항우울제 복용을 시작했고 주 2회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약 3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산책할까? 어느 날 아침 이태영 교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경은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태영 교수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 1회 문학 강좌를 자원봉사로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회고록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 어느 날 저녁 이태영 교수가 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 미경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처음에는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다행이에요. 이태영 교수의 이야기는 치매와 우울증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두 질환은 치료 방법과 예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증상의 발병 시기와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지만 우울증은 특정 사건, 은퇴, 사별 등 이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의 자기인식을 관찰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종종 자신의 인지 기능 저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증상의 일관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상황에 따라 인지 기능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증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흥미 상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무가치감, 자살 생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별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가족이나 환자 본인이 의심스러운 증상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태영 교수의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그의 가족은 변화를 발견하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이태영 교수처럼 우울증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은 김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의 김명자 씨는 점점 기억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현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현우가 의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김명자 씨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치매라고요? 김명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은데. 의사는 김명자 씨와 현우에게 치매의 진행 과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진단에 충격을 받았지만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치매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어머니를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김명자 씨는 처음에는 치매 진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인지 훈련 앱을 사용하고 일기를 쓰며 규칙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저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김명자 씨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집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해와 지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명자 씨의 상태는 천천히 악화되었지만 그녀와 가족들은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이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이태영 교수와 김명자 씨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진단 결과를 받았지만 공통적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족들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와 우울증, 두 질환 모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상당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치매는 초기 발견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와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치매와 우울증은 모두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 관리와 치료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장기적인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 이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관리와 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치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윤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녀의 딸 소영 씨가 주 돌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진단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소영 씨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비, 약값, 그리고 돌봄 비용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정숙 씨의 초기 치매 관리 비용은 월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주로 병원 진료비, 약값, 그리고 주 2회 데이케어 센터 이용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는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장기 요양보험 3등급을 받아서 데이케어 센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정숙 씨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관리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고 데이케어 센터 이용 일수도 주 4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야간에 혼자 있기 어려워져 저녁 시간에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월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어머니 돌봄에 들어갔죠. 소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영 씨는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치매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그리고 무료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소영 씨는 어머니를 위해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월 최대 3만 원의 약값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을 재평가받아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덕분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주 5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문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어머니를 돌보아 주시니 제가 직장에 갈 수 있었죠. 그러나 2년이 더 지나면서 정숙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했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어머니를 위한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했죠. 소영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고 비교한 끝에 월 18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부를 지원받지만 그래도 매달 120만 원 정도는 제가 부담해야 했죠.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소영 씨는 어머니의 연금과 저축을 사용했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수입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녀의 형제들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 도움을 주었습니다. 형제들과 돌봄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다들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소영 씨의 경험은 치매 관리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치매 관리 비용은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케어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약값과 외래 진료비가 주를 이루지만 중기 이후에는 돌봄 서비스와 시설 이용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둘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 지역 치매 지원센터의 서비스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와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돌봄 책임과 비용을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관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사는 김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치매로 진단받았고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철수 씨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면서 치매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지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같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기로 했죠. 철수 씨는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철수 씨는 다음으로 민간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치매 진단 시 진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중증 치매의 경우 매월 간병 자금을 지급합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조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대기 기간은 얼마인지,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철수 씨는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별도로 고려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생활비와 별도로 의료비 전용 계좌를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일상생활비만 생각하고 의료비나 돌봄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죠. 철수 씨는 또한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 상황,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만약 치매에 걸릴 경우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해요. 철수 씨의 사례는 치매 관리 비용을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치매 발병 시 환자와 가족 모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치매지원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민간 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전 보장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 자금 계획 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별도로 고려하세요. 일반적인 생활비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돌봄 책임과 비용 분담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세요. 많은 지역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비영리 단체, 종교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재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케어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치매 관리 비용은 분명 큰 부담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영 씨와 철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그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부담이 너무 커지면 환자 케어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관리 비용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그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의 경제적 영향, 초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의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의 악화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과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재정관리 계획을 세우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의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재산관리와 간병계획을 미리 세우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